800억의 유산을 남기신 할머니의 장례식. 나에게 남긴 건 30평의 땅과 작은 집 한 채. 나는 그것을 받지 말았어야 했다. 할머니가 남긴 것은 유산이 아니었다. 저주였다. 더 이상 피할 곳은 없다. 이제 남은 건 단 하나. 외할머니의 유산. 지금 시작합니다. 무료로 할 수 있는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응원의 글이나 당신의 이야기를 댓글로 남겨주세요. 1챕터 장례식. 외할머니가 돌아가셨다는 연락을 받은 건 목요일 오후였다. 향년 92세. 나는 핸드폰을 든 채 한참을 멍하니 서 있었고 옆에서 동료가 괜찮냐고 물었지만 대답할 수 없었다. 할머니를 마지막으로 본 게 언제였던가. 아니, 제대로 본 적이 있기는 한가. 장례식장 주소를 받아 적으면서도 실감이 나지 않았다. 장례식장은 강남의 큰 병원이었다. 도착했을 때 이미 조문객들로 가득했고 나는 그 많은 사람들 사이에서 할머니가 얼마나 성공한 사람이었는지 새삼 깨달았다. 검은 양복을 입은 사업가들, 고급 한복을 차려입은 귀부인들, 심지어 TV에서 본 적 있는 정치인까지 보였다. 하지만 진심으로 우는 사람은 많지 않았고 대부분은 영정 앞에서 형식적으로 절을 올린 뒤 구석에서 수군거렸다. 유산이 얼마나 될까? 부동산은 얼마나 있을까? 주식은 어느 회사 걸 가지고 계셨을까? 영정 속 할머니는 웃고 있었다. 70대 초반으로 보이는 사진이었는데 지금 생각해보니 이상한 일이었다. 92세에 돌아가셨는데 왜 20년도 더 된 사진을 영정으로 쓴 걸까? 최근 사진은 없었던 걸까? 아니, 애초에 할머니의 최근 모습을 본 사람이 있기는 한 걸까? 나는 영정을 한참 들여다보다가 이상한 점을 발견했다. 할머니의 눈빛이 어딘가 차갑다는 것을. 웃고는 있지만 눈은 웃지 않았고 마치 영정 너머에서 우리를 관찰하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 나도 모르게 뒤로 한 걸음 물러섰다. 부모님은 내가 어릴 때 교통사고로 돌아가셨다. 그 후로 나는 외가 친척들의 도움을 받으며 자랐지만 할머니는 단 한 번도 직접 나를 만나러 오지 않으셨다. 명절마다 통장에 돈이 입금됐는데 항상 무통장 입금이었고 이름도 없었다. 하지만 우리 모두 알았다. 할머니였다. 왜 이름을 밝히지 않으셨을까? 왜 직접 만나지 않으셨을까? 그 이유를 이제는 영원히 알 수 없게 됐다. 장례식이 끝나고 화장이 진행됐다. 할머니의 유언에 따라 납골당에 모시는 대신 산에 뿌리기로 했다고 했는데 큰 이모가 작은 목소리로 말하길 할머니는 평생 한 곳에 묶여있기 싫다고 하셨단다. 3일장이 끝나고 이제 남은 건 유산 분배뿐이었고 모두의 눈빛이 묘하게 반짝이기 시작했다. 유산 정리는 할머니의 변호사가 진행했다. 60대 중반의 남자로 그는 30년 동안 할머니의 법률 업무를 담당했다고 소개했다. 회의실에 가족들이 모였고 11명의 손주들과 4명의 자녀들, 총 15명이 긴장된 얼굴로 앉아 변호사가 서류를 펼치길 기다렸다. 할머니의 재산은 상상을 초월했다. 부동산만 500억, 주식과 현금을 합치면 800억이 넘었고 회의실에는 숨소리조차 조심스러워지는 정적이 흘렀다. 계산기를 두드리는 소리가 여기저기서 들렸고 15명이 나눠 가지면 1인당 50억이 넘는다는 계산이 나왔다. 하지만 유언장은 우리의 예상과 달랐다. 자녀들에게는 각각 100억씩 총 400억이 돌아갔고 나머지 400억은 손주들에게 분배됐는데 1인당 약 36억씩이었다. 아니, 정확히는 그렇지 않았다. 손주들에게는 현금이 아니라 다른 것들이 유산으로 남겨졌다. 이상한 것들이었다. 변호사가 읽어 내려가기 시작했다. 경기도 양평,
33평 토지와 7평 건물. 강원도 홍천 35평 토지와 8평 건물. 충청북도 단양 30평 토지와 7평 건물. 계속 이어졌다. 충청남도 보령, 전라북도 진안, 전라남도 화순, 경상북도 영덕, 경상남도 함양, 강원도 철원, 전라북도 장수, 전라남도 함평. 총 11곳. 모두 비슷했다. 3040평의 토지에 78평의 작은 건물. 큰 이모가 불만스러운 목소리로 물었다. 이게 뭡니까? 500억 재산을 가진 할머니가 왜 이런 시골 땅을 가지고 계셨습니까? 변호사는 미안하다는 표정으로 고개를 저으며 자신도 모른다고, 유언장에는 그저 손주들에게 하나씩 나눠주라고만 적혀 있을 뿐이라고 대답했다. 나는 한 평의 땅을 받았다. 시가 5천만 원 정도라고 했는데 다른 손주들이 받은 36억에 비하면 터무니없이 적었지만 나는 불평하지 않았다. 원래 기대하지도 않았던 유산이었으니까. 그보다 이상한 건 다른 것이었다. 할머니는 50대 초반에 사업으로 크게 성공하셨는데 그 이후로 가족들과 연락을 거의 끊으셨다는 점. 명절에 돈만 보내주셨을 뿐 어디 사셨는지 어떻게 지내셨는지 아무도 몰랐다. 병원에도 한 번 안 가셨고 건강검진도 거부하셨는데 92세까지 사셨고 갑자기 돌아가셨다. 사인은 노안이라고 했지만 부검은 하지 않았고 유언대로 바로 화장했다. 뭔가 이상했다. 하지만 아무도 깊이 파고들지 않았다. 유산을 받았으니까, 그걸로 충분했으니까. 회의가 끝나고 사람들은 하나둘 자리를 떠났다. 만족스러운 표정들이었다. 36억을 받았으니까. 나는 서류를 챙기며 한 평의 땅 문서와 5천만 원 수표. 생각에 잠겼다. 5천만 원. 나에게는 큰 돈이었다. 대학 졸업 후 2년 동안 아르바이트로 겨우 생활비를 벌었고 학자금 대출은 아직 3천만 원이 남아 있었다. 이 돈이면 대출을 갚고도 2천만 원이 남는다. 당분간은 아르바이트를 줄이고 취업 준비에 집중할 수 있을 것이다. 집으로 돌아와 원룸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다. 할머니. 단 한 번도 제대로 본 적 없는 할머니. 이제 영원히 볼 수 없게 됐다. 눈을 감자 피곤함이 몰려왔고 그날 밤 나는 이상한 꿈을 꿨다. 할머니가 나타나 웃으면서 손짓하며 한평에 오라고, 그곳에 가면 모든 게 달라질 거라고 속삭이는 꿈을. 다음 날 아침 식은땀을 흘리며 깼을 때 꿈이 너무 생생해서 한동안 침대에 누워 있을 수밖에 없었다. 핸드폰을 들어 한평까지의 거리를 확인했다. 차로 3시간. 가봐야 할까? 하지만 너무 바빴다. 아르바이트도 있었고 면접 준비도 해야 했다. 나중에 가자, 시간이 나면. 그렇게 생각하며 핸드폰을 내려놓았다. 그건 잘못된 판단이었다. 나는 그때 몰랐다. 할머니의 유산이 단순한 땅이 아니라는 것을, 그리고 이미 늦었다는 것을, 유산을 받는 순간 모든 것이 시작됐다는 것을. 2주가 지났고 나는 아르바이트를 줄이고 학자금 대출을 갚았다.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고 취업 준비에 집중할 수 있게 됐다. 자기소개서를 다시 쓰고 면접 스터디에도 참여했으며 일상은 평온했다. 하지만 그 평온함은 오래가지 못했다. 어느 날 오후 사촌 오빠 준석에게서 전화가 왔다. 준석 오빠는 나보다 3살 많았고 할머니의 첫째 손주로 유산으로 36억을 받았다. 전화를 받자마자 오빠의 떨리는 목소리가 들렸다. 순이야, 지금 어디야? 집이요, 왜요? 지금 당장 병원으로 와. 삼성서울병원. 중환자실. 무슨 일이냐고 물었지만 오빠는 대답하지 않고 빨리 오라고만 반복했다. 택시를 타고 병원으로 향하는 동안 불안함이 커졌다.
중환자실이라니. 누가 다친 걸까? 병원에 도착하자 준석 오빠가 복도에 서 있었는데 얼굴이 창백했고 눈 밑에는 다크서클이 짙게 깔려 있었다. 오빠, 무슨 일이에요? 오빠는 대답 대신 중환자실을 가리켰다. 안에 누가 있는지 봐. 유리창 너머로 들여다보자 침대에 누군가 누워 있었고 각종 기계에 연결되어 있었으며 인공호흡기가 숨을 쉬게 해주고 있었다. 가까이 다가가 얼굴을 확인하는 순간 심장이 멎는 것 같았다. 사촌 동생 지혜였다. 24, 대학 4학년 할머니의 손주 중 막내였던 지혜가 의식 없이 누워 있었다. 이게 무슨... 말을 잇지 못하는 나에게 준석 오빠가 핸드폰을 내밀었다. 단톡방 봐. 가족 단톡방에는 메시지가 쌓여 있었다. 3일 전부터였다. 지혜가 쓰러졌다는 메시지, 현우 오빠도 응급실에 실려갔다는 메시지, 민지 언니도 의식을 잃었다는 메시지. 하나씩 읽어내려가며 나는 깨달았다. 손주 11명 중 6명이 쓰러졌다는 것을. 의사들이 원인을 모르겠대. 준석 오빠의 목소리가 떨렸다. 뇌에 이상도 없고 신체에 외상도 없고 혈액 검사도 정상인데 의식이 없어. 현대의학으로 설명할 수 없는 일이래. 나는 유리창에 기대서서 지혜를 바라봤다. 불과 한 달 전 장례식에서 봤을 때만 해도 멀쩡했는데 지금은 기계의 힘으로만 숨을 쉬고 있었다. 이상하지 않아? 준석 오빠가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11명 중 6명이 동시에 쓰러지다니. 20대에서 30대 초반의 건강한 사람들이 같은 시기에 원인 모를 질병에 걸린다는 게 말이 돼? 확률적으로 불가능했다. 그리고 더 이상한 건 모두 유산을 받은 지 2주 정도 됐어. 시기가 일치해. 복도 구석 카페로 자리를 옮겨 앉았지만 준석 오빠는 커피를 한 모금도 마시지 않았다. 나머지 5명은? 내가 물었다. 3명은 해외에 나가 있어. 유학이랑 워킹 홀리데이로. 연락은 돼. 아직은 괜찮아. 그럼 나머지 2명은? 나랑 너야. 오빠가 나를 똑바로 쳐다봤다. 너는 괜찮지? 몸에 이상은 없어? 나는 고개를 끄덕였고 오빠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지만 그 눈빛에는 여전히 공포가 가득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머릿속이 복잡했다. 6명이 쓰러졌다. 원인 불명으로. 유산을 받은 지 2주 후에. 혹시 나도. 아니다, 말도 안 된다. 하지만 불안감은 가시지 않았고 그날 밤 다시 꿈을 꿨다. 할머니가 나타나 이번에는 웃지 않고 나를 응시하며 속삭였다. 한평에 가렴. 가지 않으면 후회할 거야. 꿈에서 깬 나는 결심했다. 한평에 가기로. 무언가 있다. 분명히. 할머니가 남긴 유산에는 뭔가 비밀이 있고 그걸 알아내야 한다. 민준이와 수진이에게 연락했다. 나와 친하게 지내는 사촌들로 민준이는 28배 의대생이었고 수진이는 26의 기자 지망생이었다. 둘 다 아직 쓰러지지 않았고 유산도 받았다. 민준이는 영덕의 땅을, 수진이는 화순의 땅을. 상황을 설명하자 민준이는 잠시 생각하더니 동의했다. 나도 영덕 땅이 신경 쓰여. 같이 가자. 수진이도 따라가겠다고 했고 우리는 주말에 만나 한평으로 가기로 했다. 하지만 그 주말을 기다리는 동안 더 끔찍한 일이 벌어졌다. 목요일 밤이었다. 핸드폰이 울렸고 준석 오빠였다. 전화를 받자마자 오빠의 비명 같은 목소리가 들렸다. 순이야, 단톡방 봐. 지금 당장. 단톡방을 열었고 새로운 메시지들이 올라와 있었다. 호주에서 워킹 홀리데이 중이던 제이가 사망했다는 메시지였다. 교통사고. 트럭에 치여 즉사. 손이 떨렸다. 그리고 다음 메시지가 올라왔다.
미국 유학 중이던 서연이 집에서 쓰러져 발견됐고 응급실로 옮겼지만 의식이 없다는 메시지. 11명 중 8명. 쓰러지거나 죽었다. 남은 건 3명. 나, 민준이, 수진이. 핸드폰을 든 채 한참을 멍하니 서 있었고 그때 깨달았다. 이건 우연이 아니라고. 할머니의 유산과 관련이 있다고. 그리고 우리도 곧 그렇게 될 거라고. 금요일 새벽 잠을 잘 수 없어 창밖을 바라보고 있을 때 문득 이상한 느낌이 들었다. 누군가 나를 보고 있는 것 같은 느낌. 천천히 고개를 돌려 방 안을 둘러봤지만 아무도 없었다. 하지만 그 느낌은 계속됐고 마치 벽 너머 어둠 속 어딘가에서 누군가 웃으며 지켜보고 있는 것만 같았다. 토요일 아침 민준이와 수진이를 만나 한평으로 출발했다. 차 안은 조용했고 아무도 말하지 않았다. 이 시간을 달려 한평에 도착했고 내비게이션이 안내하는 대로 외딴 마을로 들어갔다. 작은 마을이었다. 집이 10채 정도, 사람은 거의 보이지 않았다. 마을 끝자락에 내가 받은 땅이 있었고 그 위에 7평 남짓한 작은 집이 서 있었다. 낡아 보였고 페인트가 벗겨졌으며 지붕이 기울어져 있었다. 차에서 내려 집으로 다가갔다. 문은 잠겨 있지 않았고 손잡이를 돌리자 삐걱하는 소리와 함께 열렸다. 안으로 들어서는 순간 우리는 얼어붙었다. 집이 아니었다. 신당이었다. 제단이 있었고 빨간 천으로 덮여 있었으며 이름 없는 위패들이 놓여 있었고 촛불이 놓여 있었는데 꺼져 있었지만 최근까지 켜져 있었던 듯 왁스가 흘러내린 흔적이 선명했다. 민준이가 핸드폰 손전등을 켰고 그 빛이 벽을 비췄을 때 우리는 숨을 멈췄다. 벽에 이름들이 빼곡하게 적혀 있었다. 작은 외할아버지, 외삼촌, 엄마. 모두 일찍 돌아가신 분들이었다. 그리고 맨 아래 아직 적히지 않은 빈자리가 있었다. 정확히 11개. 수진이가 떨리는 목소리로 속삭였다. 이거 우리 자리 아니야?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다. 대답할 수 없었다. 우리는 그 자리에 서서 한참을 벽을 응시했고 무언가 끔찍한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것을, 그리고 우리는 이미 그 한가운데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밖으로 나와 차에 올랐을 때 민준이가 말했다. 사진 찍었어. 증거가 필요해. 수진이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다른 곳도 가봐야 해. 내 화순 땅이랑 민준이 영덕 땅도. 우리는 영덕으로 향했고 4시간을 달려 도착했을 때는 해가 지고 있었다. 영덕의 땅도 외딴 마을에 있었고 7평짜리 건물이 있었으며 들어가자 역시 신당이었다. 똑같은 구조, 빨간 천의 제단, 이름 없는 위패들, 벽에 빼곡히 적힌 죽은 사람들의 이름, 그리고 11개의 빈자리. 민준이는 말없이 사진을 찍었고 우리는 밖으로 나왔다. 수진이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화순도 가봐야 해. 하지만 민준이가 고개를 저었다. 너무 늦었어. 오늘은 근처 모텔에서 자고 내일 가자. 우리는 근처 모텔을 찾았고 방을 2개 잡았다. 민준이 혼자, 수진이와 나같이. 하지만 잠이 오지 않았다. 수진이도 마찬가지였고 침대에 누워 천장만 바라봤다. 한참 후 수진이가 물었다. 우리 죽는 거 아니야? 나는 대답하지 않았다. 대답할 수 없었다. 벽에 적힌 이름들은 모두 죽은 사람들이었고 11개의 빈자리는 우리를 위한 것이었다. 수진이가 계속 말했다. 쓰러진 6명도 그렇고 분명히 뭔가 있어. 할머니가 뭔가를 했어. 새벽 3시쯤 핸드폰이 울렸다. 민준이었다. 받자마자 떨리는 목소리가 들렸다. 단톡방 봐. 확인했다. 준석 오빠가 보낸 메시지였다. 해외에 있던 손주 한 명이 사망했다고.
호주의 제이에 이어 런던의 유진도. 원인 불명의 추락사. 그리고 다음 메시지. 미국의 서연이 병원에서 사망했다고. 11명 중 10명. 쓰러지거나 죽었다. 남은 건 우리 셋뿐이었다. 수진이가 비명을 질렀고 나는 그녀를 안았다. 진정해, 진정해. 하지만 내 목소리도 떨리고 있었다. 문이 열렸고 민준이가 들어왔다. 얼굴이 새하얗게 질려 있었다. 지금 당장 서울로 돌아가자. 병원에 가서 검사를 받아야 해. 우리는 짐을 싸고 모텔을 나와 차에 올랐다. 민준이가 운전대를 잡고 서울로 향했고 새벽 4시의 고속도로는 텅 비어 있었다. 민준이가 속도를 높였고 나는 뒷자리에서 창밖을 바라봤다. 어둠만 보였고 그 어둠 속 어딘가에서 할머니가 웃고 있는 것 같았다. 그때였다. 민준이가 신음하며 고개를 잡았다. 아파. 머리가. 민준아. 내가 소리쳤다. 갓길에 세워. 민준이가 차를 갓길로 몰았지만 제대로 서지 못했고 차가 휘청거렸다. 나는 앞으로 뛰어나가 민준이를 붙잡았고 그의 눈이 풀려 있었다. 초점이 없었다. 수진이가 119에 전화했지만 고속도로 한가운데였고 구급차가 오기까지 30분이 걸렸다. 민준이는 내 품에서 축 늘어졌고 의식을 잃었다. 나는 그를 흔들며 소리쳤다. 깨어나. 민준아. 하지만 반응이 없었다. 구급차가 도착했고 민준이를 실었으며 우리도 같이 탔다. 병원 응급실에서 의사들이 검사했지만 결과는 똑같았다. 원인을 모르겠다고, 뇌에 이상 없고 신체 기능도 정상인데 의식이 없다고, 깨어날지 알 수 없다고. 복도에 주저앉았다. 11명 중 11명. 모두 쓰러지거나 죽었다. 이제 나와 수진이만 남았고 곧 우리 차례일 것이다. 수진이가 내 손을 잡았고 그 손이 얼음처럼 차가웠다. 우리 어떻게 해? 나는 대답할 수 없었다. 해가 떠올랐지만 우리에게 아침은 오지 않았다. 어둠만이 계속됐고 끝이 보이지 않는 어둠이 우리를 삼키고 있었다. 이 챕터 큰 무당. 병원 복도에서 밤을 새웠다. 민준이가 입원한 중환자실 앞에서 수진이와 나는 말없이 앉아 있었고 간호사들이 지나다니며 우리를 걱정스럽게 바라봤지만 아무도 말을 걸지 않았다. 오전 10시쯤 준석 오빠가 도착했고 그는 며칠 사이의 10년은 늙은 것처럼 보였다. 얼굴은 수척했고 눈빛은 초점을 잃었으며 손은 계속 떨리고 있었다. 민준이 상태는? 오빠가 물었고 나는 의사의 말을 전했다. 원인 불명이래요. 다른 사람들이랑 똑같아요. 오빠는 긴 한숨을 쉬며 벽에 기댔다. 이제 너희 둘만 남았구나. 나는 고개를 끄덕였고 오빠가 계속 말했다. 병원에서 정밀 검사 받아. 뭔가 원인을 찾아야 해. 하지만 수진이가 고개를 저었다. 소용없어요. 다른 사람들도 다 검사 받았지만 아무것도 안 나왔어요. 오빠는 대답하지 않고 한참을 서 있다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어젯밤에 누가 찾아왔어. 집사 외삼촌. 집사 외삼촌은 할머니를 30년 넘게 모셨던 분으로 장례식 때 잠깐 봤지만 대화는 나누지 않았다. 뭐라고 하셨어요? 내가 물었고 오빠는 주머니에서 두꺼운 봉투를 꺼냈다. 3천만 원. 현금으로 주면서 말했어. 병원 근처에 얼씬도 하지 말라고, 쓰러진 사람들을 찾지 말라고, 유산받은 땅에도 가지 말라고, 모든 걸 잊고 살라고. 나는 봉투를 받아들었고 무거웠다. 그분이 뭘 알고 있는 걸까요? 오빠가 고개를 저었다. 말해주지 않았어. 그냥 떠나라고만 했어. 멀리.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했대. 이미 늦었다.
하지만 너희 둘은 아직 살 수 있다. 수진이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그게 무슨 뜻이에요? 오빠는 대답하지 않았다. 오후 2시쯤 복도 끝에서 누군가 나타났다. 40대 여자였고 막내 이모였다. 엄마의 여동생으로 장례식 이후 처음 보는 얼굴이었다. 이모는 주변을 살피며 우리에게 다가와 작은 목소리로 속삭였다. 따라와. 우리는 이모를 따라 병원 밖으로 나가 근처 공원 구석진 벤치에 앉았다. 이모는 한참 동안 말하지 않다가 마침내 입을 열었다. 유산받은 땅에 갔니? 나는 고개를 끄덕였고 이모가 깊은 한숨을 쉬었다. 그럼 이미 늦었어. 무슨 말씀이세요? 할머니가 남긴 유산은 유산이 아니야. 원한이야. 저주야. 이모의 목소리가 떨렸다. 할머니는 50대 초반에 갑자기 부자가 됐어. 사업이 대박났다고 다들 말했지만 그게 아니야. 할머니는 귀신과 거래했어. 나는 이모를 쳐다봤고 수진이가 비웃듯 말했다. 21세기에 무슨 귀신이에요? 하지만 이모는 진지했다. 신을 모셨어. 그 신이 할머니에게 불을 줬고 대신 할머니는 재물을 바쳤어. 주변 사람들을. 작은 외할아버지가 먼저 죽었고 그 다음 외삼촌, 그 다음 내 엄마. 모두 할머니 사업을 도운 사람들이었어. 할머니는 그들을 제물로 바쳤고 그때마다 할머니의 분은 더 커졌어. 등골이 서늘해졌다. 그리고 할머니의 욕심은 끝이 없었어. 더 많은 돈을 원했고 신은 할머니에게 제안했어. 전국에 신당을 지으라고. 11개를. 그러면 더 큰 부를 주겠다고. 할머니는 그렇게 했어. 11개의 땅을 사고 11개의 신당을 지었어. 그리고 손주들에게 물려줬지. 이모가 나를 똑바로 쳐다봤다. 땅을 받는 순간 계약이 시작돼. 너희는 이제 신의 것이야. 수진이가 소리쳤다. 말도 안 돼요. 하지만 이모는 차갑게 대답했다. 그럼 어떻게 설명할 거니? 11명이 동시에 쓰러지고 죽는 걸? 아무도 대답하지 못했다. 이모가 계속 말했다. 방법은 하나뿐이야. 인왕산에 큰 무당이 있어. 이름은 혜정. 그분을 찾아가. 그분이 도와줄 수 있을지도 몰라. 이모는 자리에서 일어났다. 시간이 없어. 빨리 가. 그리고 다시는 연락하지 마. 나도 무서워. 이모가 사라졌고 우리는 벤치에 남아 서로를 바라봤다. 수진이가 물었다. 믿어? 나는 대답하지 않았다. 하지만 다른 설명이 있을까? 귀신, 신, 재물, 말도 안 됐다. 하지만 11명이 쓰러지거나 죽었고 원인 불명이었으며 우리 둘만 남았다. 가자. 내가 말했다. 큰 무당을 찾아가자. 수진이도 고개를 끄덕였다. 다른 선택지가 없었다. 인왕산은 생각보다 깊었고 등산로를 벗어나 샛길로 들어가자 점점 인적이 드물어졌다. 해가 지기 시작했고 핸드폰 손전등의 의지에 걸으며 이모가 알려준 대로 암자를 찾았다. 한참을 헤매다가 작은 암자가 나타났고 불이 켜져 있었다. 문을 두드리자 안에서 목소리가 들렸다. 들어오너라. 문을 열고 들어가자 작은 방이었고 제단이 있었으며 촛불이 켜져 있었다. 70대 후반으로 보이는 할머니가 흰색 한복을 입고 앉아 있었고 우리를 보더니 고개를 끄덕였다. 기다리고 있었다. 내이가 올 줄 알았지. 나는 할머니 앞에 무릎을 꿇으며 말했다. 도와주세요. 친척들이 쓰러지고 죽어요. 우리도 곧 그렇게 될 것 같아요. 큰 무당은 한참 나를 바라보다가 입을 열었다. 알고 있다. 내 할머니가 모신 신을 안다. 그건 사신이야. 죽음의 신? 수진이가 물었다. 막을 수 있어요?
큰 무당이 고개를 끄덕였다. 방법은 있다. 하지만 쉽지 않다. 11개의 신당에서 동시에 굿을 해야 한다. 삼설양굿. 잡기를 불러들여 사신의 힘을 약하게 만드는 굿이지. 그 틈에 신당을 불태워야 한다. 동시에 11곳 모두 할 수 있어요. 내가 말했고 큰 무당은 고개를 저었다. 문제는 신당을 지키는 사람들이야. 마을 사람들. 그들은 이미 사신의 종이 됐어. 신당을 지키기 위해 무슨 짓이든 할 거야. 위험하다. 하지만 다른 방법이 없다. 수진이가 물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해요? 내 제자들을 보내마. 11명. 각 신당마다 한 명씩. 그들이 굿을 하는 동안 너희가 신당을 태워야 한다. 그리고 나도 여기서 마지막 굿을 하마. 사신을 묶어두는 굿을. 나는 큰 무당의 손을 잡았다. 감사합니다. 큰 무당은 슬프게 미소 지었다. 각오하거라. 제자들이 다칠 수 있다. 죽을 수도 있다. 너희도 위험하다. 하지만 이게 유일한 방법이야. 날짜를 정했다. 3일 후 12월 20일 자정. 그때 동시에 시작하기로 했다. 암자를 나와 산을 내려오는 동안 수진이가 물었다. 정말 할 거야?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할 수밖에 없어. 3일이 지났고 그동안 우리는 준비했다. 휘발유, 라이터, 손전등, 장갑, 그리고 호신용 칼. 마을 사람들이 방해하면 어떻게 될지 몰랐으니까. 12월 20일 나는 한평으로 향했고 수진이는 화순으로 갔다. 나머지 9곳에는 큰 무당의 제자들이 배치됐다. 한평 신당 앞에 도착한 건 밤 11시였고 제자 무당이 와 있었다. 30대 남자로 준비가 됐냐고 물었고 나는 고개를 끄덕이며 휘발유통을 들었다. 11시 50분 무당이 신당 안으로 들어가 굿을 시작했다. 징소리가 울렸고 북소리가 이어졌으며 주문을 외우는 소리가 들렸다. 삼설양이로다 사방에 잡기들아 이리로 모여들지어다. 바람이 불기 시작했고 차가운 바람이 신당 안의 촛불이 흔들렸다. 나는 주변을 살폈고 그때 멀리서 불빛이 보였다. 여러 개의 손전등. 사람들이 다가오고 있었다. 마을 사람들이었다. 10명, 20명, 30명. 생각보다 많았고 그들의 얼굴에는 표정이 없었다. 그저 걸어올 뿐이었지만 손에는 농기구들을 들고 있었다. 낫, 곡괭이, 삽, 몽둥이. 나는 뒤로 물러섰고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다. 가장 앞에 노인이 입을 열었다. 신당을 지켜야 해. 그리고 다른 사람들도 똑같은 말을 반복했다. 신당을 지켜야 해. 신당을 지켜야 해. 신당을 지켜야 해. 기계처럼 끝없이 반복하며 그들이 앞으로 걸어왔고 나는 휘발유통을 들어 올렸다. 오지 마세요. 하지만 그들은 멈추지 않았고 웃으면서 계속 다가왔으며 그 웃음이 소름 끼쳤다. 핸드폰이 울렸다. 다른 지역에서 온 연락이었고 비명이 들렸다. 단양에서 제자가 죽었어요. 마을 사람들이 때려 죽였어요. 손이 떨렸고 다른 연락도 왔다. 보령에서도요. 진안에서도요. 제자들이 다치고 죽어가고 있었다. 작전이 실패하고 있었다. 마을 사람들이 신당으로 달려들었고 가장 앞에 노인이 낫을 휘둘렀으며 나는 간신히 피했다. 성냥을 그어 불을 붙였고 휘발유에 던졌으며 불길이 치솟았다. 신당 입구가 타오르기 시작했고 마을 사람들이 비명을 질렀지만 멈추지 않았다. 불길을 뚫고 들어가려 했다. 무당이 밖으로 뛰쳐나왔고 팔에서 피가 흐르고 있었다. 뛰어. 우리는 차로 달렸고 시동을 걸었으며 마을 사람들이 차를 둘러쌌다. 창문을 두드렸고 유리를 깼으며 나는 엑셀을 밟았다.
차가 앞으로 나가며 사람들을 밀쳤고 미안했지만 살아야 했다. 뒤를 돌아보니 신당이 불타고 있었지만 충분할까? 핸드폰을 확인했고 메시지가 쌓여 있었다. 11곳 중 5곳에서 신당이 불탔다고, 나머지는 실패했다고, 제자들이 죽었다고. 실패했다. 작전이 실패했다. 3챕터 할머니의 정체. 무당을 병원에 데려가 치료받게 했고 다행히 뼈는 괜찮았지만 봉합이 필요했다. 대기실에서 기다리는 동안 수진이에게 전화했지만 받지 않았다. 또 걸었지만 여전히 받지 않았고 불안했다. 1시간 후 무당이 나왔고 팔에 붕대를 감고 있었으며 표정이 어두웠다. 실패했어요. 사신을 충분히 약화시키지 못했어요. 5곳만 불탔으니까.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무당은 대답하지 않다가 한참 후 말했다. 스승님께 가야 해요. 인왕산으로. 우리는 차에 올라 서울로 향했고 새벽 3시의 도로는 텅 비어 있었다. 인왕산에 도착해 산을 올라 암자로 갔고 문을 열고 들어가자 큰 무당이 바닥에 쓰러져 있었다. 달려가 할머니를 일으켰고 얼굴이 창백했으며 입과 코와 귀에서 피가 흘렀다. 할머니가 눈을 떴고 우리를 봤으며 미소 지었다. 수고했구나. 나는 고개를 저었다. 실패했어요. 5곳만 불탔어요. 할머니는 고개를 끄덕였다. 알고 있다. 느꼈어. 사신이 여전히 강해. 그럼 어떻게 해요? 할머니는 한참 나를 바라보다가 입을 열었다. 할 말이 있구나. 진실을 말해야겠어. 무슨 진실이요? 사신이 누군지 알아냈어. 30년 전 기록을 뒤져서. 숨을 멈췄고 할머니가 계속 말했다. 사신은 신이 아니야. 사람이야. 내 외할머니야. 세상이 멈춘 것 같았다. 무슨 소리예요? 할머니는 돌아가셨어요. 장례식을 했어요. 큰 무당은 고개를 저었다. 거짓말이야. 내 할머니는 죽지 않았어. 50대 초반에 어떤 신과 계약했어. 영생을 얻는 대신 재물을 바치기로 했지. 그래서 주변 사람들이 죽었어. 남편, 동생, 친척들. 그리고 이제 손주들 차례야. 아니에요. 내가 소리쳤다. 할머니는 우리를 사랑하셨을 거예요. 하지만 큰 무당은 차갑게 말했다. 사랑? 내 할머니는 너희를 제물로 바치고 있어. 영원히 살기 위해. 장례식은 연극이었어. 할머니는 어딘가에 살아있어. 숨어서 계속 제물을 바치면서. 무릎이 꺾였고 주저앉았다. 그럼 어떻게 막아요? 큰 무당은 고개를 저었다. 막을 수 없어. 사신은 죽지 않아. 내 할머니는 영원히 살 거야. 그리고 계속 재물을 요구할 거야. 손주들을, 그 후손들을 영원히. 그럼 우리는 도망쳐. 멀리. 이름을 바꾸고. 모든 흔적을 지우고. 할머니가 찾을 수 없게. 그것만이 유일한 방법이야. 수진이는요? 어떻게 해요? 큰 무당은 대답하지 않았고 그저 슬픈 눈으로 나를 바라봤다. 나는 핸드폰을 꺼내 수진이에게 전화했지만 받지 않았다. 또 걸었지만 여전히 받지 않았고 불길한 예감이 들었다. 화순으로 가야 해요. 무당이 나를 붙잡았다. 위험해요. 이미 늦었을 거예요. 그래도 가야 해요. 암자를 나서는데 뒤에서 큰 무당이 소리쳤다. 조심해라. 내 할머니가 기다리고 있을 거야. 나는 돌아보지 않고 산을 내려갔다. 차에 올라 화순으로 향했고 고속도로를 150으로 달렸다. 3시간이 걸렸고 화순에 도착해 수진이의 신당 위치로 갔다. 마을이 조용했고 차를 세우고 신당으로 걸어갔다. 문이 열려 있었고 안으로 들어가자 텅 비어 있었다. 제단도 없었고 위패도 없었으며
모두 사라졌다. 하지만 바닥에 뭔가 있었다. 수진이의 핸드폰이었다. 주워들었고 화면이 깨져 있었지만 켜졌으며 마지막 메시지가 보였다. 나한테 보낸 메시지였지만 전송되지 않았다. 도망쳐. 할머니가 여기 있어. 살아있어. 핸드폰을 떨어뜨렸고 뒤를 돌아보자 문 앞에 누군가 서 있었다. 70대 초반으로 보이는 여자, 영정사진 속 모습 그대로. 외할머니였다. 할머니가 웃었다. 오래 기다렸구나. 순이야. 비명을 지르고 싶었지만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고 몸이 얼어붙어 움직일 수 없었다. 할머니가 한 걸음씩 다가왔고 차가운 손이 내 뺨을 어루만졌다. 이제 집에 가자. 싫어요. 나는 뒤로 물러섰고 할머니가 웃었다. 도망칠 수 있을 것 같니? 나는 돌아서 뛰었고 신당 밖으로, 마을로, 차가 있는 곳으로 달렸다. 뒤에서 할머니의 목소리가 들렸다. 소용없다. 이미 늦었어. 하지만 나는 뒤돌아보지 않고 계속 뛰었고 차에 도착해 시동을 걸었으며 엑셀을 밟았다. 백미러를 보니 할머니가 그 자리에 서서 웃으며 손을 흔들었고 작별 인사처럼 고속도로로 올라가 서울로 향하며 숨이 가빴고 손이 떨렸으며 할머니가 살아있다는 것을, 죽지 않은 할머니가 여전히 어딘가에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핸드폰이 울렸고 준석 오빠였다. 수진이를 찾았어? 나는 대답하지 않았고 오빠가 말했다. 수진이가 실종됐어. 화순에서 마지막 연락이 왔는데 그 후로 끊겼어. 전화를 끊었고 더 이상 들을 수 없었다. 수진이는 사라졌고 할머니가 데려갔으며 이제 나 혼자만 남았다. 11명의 손주 중 유일하게. 4챕터 도망자. 서울에 도착했지만 집으로 가지 않았다. 할머니가 내 주소를 알고 있을 테니까. 찜질방으로 갔고 익명으로 들어갈 수 있었으며 사우나에 들어가 뜨거운 물에 몸을 담갔지만 떨림이 멈추지 않았다. 수면실로 가 눈을 감았지만 잠들 수 없었고 할머니의 얼굴이 계속 보였다. 웃는 얼굴, 차가운 손. 다음 날 편의점에서 삼각김밥을 샀지만 먹을 수 없었고 목으로 넘어가지 않았다. 핸드폰을 확인했고 가족 단톡방에 메시지가 쌓여 있었다. 수진이 실종 신고됐다고, 경찰이 수색 중이라고. 하지만 찾지 못할 것이다. 할머니가 데려갔으니까. 핸드폰을 껐고 추적당할 수 있었으니까. 통신사에 가서 새 번호를 받았고 선불폰으로 이름 없이 쓸 수 있었다. 은행에서 현금을 뽑았고 5천만 원 중 남은 3천만 원. 카드는 쓸 수 없었으니까. 추적당하니까. 서울을 떠나기로 했고 멀리 할머니가 찾을 수 없는 곳으로. 부산행 기차를 탔고 창밖을 바라보며 서울이 멀어지는 걸 봤다. 부산에 도착해 고시원을 찾았고 가명으로 들어갈 수 있었으며 3평도 안 되는 좁은 방이었지만 상관없었다. 숨을 곳만 있으면 됐으니까. 일주일이 지났고 아무 일도 없었으며 할머니가 나타나지 않았다. 혹시 안전한 걸까? 하지만 확신할 수 없었고 그날 밤 핸드폰이 울렸다. 모르는 번호. 받지 않았고 또 울렸으며 같은 번호. 문자가 왔다. 나야. 민준이. 심장이 뛰었고 민준이가 깨어난 건가. 전화를 걸었고 받았으며 민준이의 목소리였지만 뭔가 이상했다. 어디 있어? 민준아, 언제 깨어났어? 3일 전. 퇴원했어. 만나자. 하지만 뭔가 틀렸다. 준석 오빠가 말했다. 민준이는 여전히 의식 없다고. 그럼 전화한 사람은 누구인가? 할머니였다. 할머니가 민준이 목소리를 흉내냈고 나를 찾기 위해. 전화를 끊고 핸드폰을 껐으며 배터리를 빼내고
유심을 부러뜨렸다. 더 이상 쓸 수 없었고 완전히 연락이 끊겼으며 혼자가 됐다. 다음 날 뉴스를 받고 손주 실종 사건이 보도됐다. 11명 중 10명이 의식불명이거나 실종됐고 나머지 1명도 연락이 끊겼으며 내 사진이 나왔다. 수배됐다. 경찰이 찾고 있었지만 경찰에게 갈 수 없었다. 뭐라고 말할 것인가. 할머니가 사신이라고, 살아있다고, 우리를 죽이려 한다고 믿지 않을 것이다. 고시원 방에 갇혔고 나갈 수 없었으며 CCTV가 있었고 얼굴이 찍히면 신고당한다. 한 달이 지났고 돈이 떨어지고 있었다. 3천만 원. 1년은 버틸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그 다음은 계속 도망쳐야 하는가. 평생 거울을 받고 초췌한 얼굴이었으며 한 달 만에 5kg이 빠졌고 머리카락이 빠지고 있었다. 이렇게 살 수는 없었다. 하지만 어떻게. 그날 밤 꿈을 꿨고 할머니가 나타나 웃으며 물었다. 도망칠 수 있을 것 같니? 어디 있든 찾을 거야. 영원히. 꿈에서 깨어 식은땀을 흘렸고 창문을 열어 찬 공기를 들이마셨다. 밖을 내다보니 부산 야경이 보였고 불빛 아래 사람들은 평범하게 살고 있었지만 나는 혼자였고 쫓기고 있었으며 사신에게. 6개월이 지났고 나는 여전히 고시원에 있었으며 머리를 염색했고 안경을 썼으며 다른 사람이 됐다. 어느 날 고시원 복도에서 새로운 입주자를 봤는데 70대 할머니였다. 심장이 철렁했지만 아니었다. 다른 사람이었고 나는 한숨을 쉬었다. 하지만 그날 밤 복도에서 발소리가 들렸다. 똑똑똑. 규칙적으로 멈췄고 내 방문 앞에서 노크 소리가 들렸다. 순이야. 나야. 할머니야. 숨을 참았고 대답하지 않았으며 문을 잠갔다. 문 열어. 할머니가 보고 싶어. 목소리가 달라졌고 차갑게. 문 열지 않으면 부숴버릴 거야. 창문으로 도망쳤고 2층이었지만 뛰어내렸으며 발목을 삐었지만 계속 뛰었다. 뒤에서 할머니의 웃음소리가 들렸고 도망쳐봐. 재미있구나. 택시를 잡아타고 부산역으로 갔으며 KTX를 탔다. 대전행. 대전에서 다시 기차를 탔고 대구행. 대구에서 또 기차를 탔으며 광주행. 계속 움직였고 멈추면 잡힐 것 같았다. 1년이 지났고 나는 여전히 도망치고 있었으며 지금은 강원도 깊은 산골에 있었다. 인구 10명도 안 되는 마을이었고 슈퍼 알바로 일했으며 가명을 썼다. 매일 밤 악몽을 꿨고 할머니가 나타나 어디 있니? 곧 찾을 거야 라고 속삭였다. 돈이 거의 다 떨어졌고 3천만 원이 2년 만에 거의 다 사라졌으며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지 알 수 없었다. 거울을 받고 27세인데 40세처럼 보였으며 머리카락이 반쯤 빠졌고 얼굴은 주름투성이었다. 어느 날 슈퍼에 새 손님이 왔고 70대 할머니였으며 물건을 계산하면서 나를 빤히 쳐다봤다. 순희 씨 맞죠? 손이 얼어붙었고 할머니가 웃었다. 할머니가 찾고 계세요. 2년 동안 열심히 도망쳤네요. 하지만 이제 끝이에요. 뒷문으로 도망쳤고 산으로 올라갔으며 뒤에서 발소리가 따라왔다. 멈추지 않고 계속 걸었고 절벽에 도착했으며 더 이상 갈 곳이 없었다. 뒤돌아보니 할머니가 서 있었고 내 외할머니. 이제 집에 가자. 순이야. 5챕터 마지막 기회. 싫어요. 내가 말했고 한 걸음 뒤로 물러섰으며 발 뒤꿈치가 절벽 끝에 닿았다. 할머니가 손을 뻗었다. 뛰어내리면 끝이라고 생각해? 죽어도 넌 내 거야. 영원히. 눈을 감았고 차라리 죽는 게 나을까 생각했지만
뛰어내릴 용기가 없었다. 할머니가 다가왔고 손이 내 팔을 잡았으며 차가웠다. 얼음처럼 2년 동안 잘 도망쳤어. 하지만 이제 끝이야. 나와 함께 가자. 왜요? 왜 우리를 죽이려고 해요? 할머니가 웃었다. 죽이는 게 아니야. 데려가는 거지. 영원히 함께 살기 위해. 그때 아래에서 소리가 들렸다. 거기 누구 있어요? 등산객이었고 할머니가 잠시 멈췄으며 나는 기회를 놓치지 않고 할머니의 손을 뿌리치고 옆으로 뛰었다. 산을 내려갔고 등산객에게 달려가 도와주세요. 라고 소리쳤지만 뒤돌아보니 할머니가 사라졌다. 그날 밤 싸구려 모텔에 누워있을 때 깨달았다. 이렇게 평생 도망칠 수는 없다고. 할머니를 막을 방법이 필요하다고. 다음 날 인왕산으로 갔다. 큰 무당의 암자를 찾았지만 문이 잠겨 있었고 안에서 인기척이 없었다. 문을 두드렸지만 대답이 없었다. 하지만 문 밑에 봉투가 끼워져 있었고 내 이름이 적혀 있었다. 떨리는 손으로 열었다. 편지였다. 큰 무당의 글씨. 순이야. 이 편지를 읽고 있다면 나는 이미 떠났을 것이다. 사신과의 싸움으로 내 수명이 다했구나. 미안하다. 끝까지 지켜주지 못해서. 하지만 마지막 방법을 알려주마. 사신을 죽일 수 있는 유일한 방법. 사신은 강한 보호막으로 둘러싸여 있다. 어떤 주문도 어떤 무기도 통하지 않는다. 하지만 단 한 번 그 보호막이 사라지는 순간이 있다. 내가 완전히 약해졌을 때, 손 떼면 쓰러질 만큼 약해졌을 때, 그때 사신은 본 모습으로 너를 데리러 올 것이다. 진짜 할머니의 모습으로, 따뜻하고 자상한 모습으로. 그게 마지막 유혹이자 마지막 기회다. 그 순간 사신의 보호막이 사라진다. 내가 스스로 항복하게 만들기 위해. 그때가 유일한 기회다. 봉투 안에 부적이 있다. 내 마지막 힘을 담았다. 사신의 본 모습을 보는 순간 이 부적을 태워라. 그러면 사신이 약해질 것이다. 10초, 단 10초만. 그 안에 끝내야 한다. 칼로 심장을 찔러라. 그리고 휘발유를 뿌리고 불을 질러라. 사신의 육체를 완전히 태워야 한다. 제가 될 때까지. 하지만 명심해라. 한 번의 기회뿐이다. 실패하면 끝이다. 그리고 사신을 죽이는 순간 너도 함께 죽을 수 있다. 사신과 연결되어 있으니까. 그래도 하겠느냐? 죽을 각오로? 선택은 내 몫이다. 도망치며 살 것인가, 싸우다 죽을 것인가. 나는 내가 싸우길 바란다. 마지막까지. 살아남아라. 순이야. 편지를 읽으며 눈물이 흘렀다. 봉투 안에는 붉은 부적 한 장이 들어 있었고 오래된 종이처럼 보였지만 만지자 따뜻했다. 마치 살아있는 것처럼. 나는 결심했다. 도망치는 것도 지옥, 싸우는 것도 지옥이라면 차라리 싸우다 죽겠다고. 그날부터 준비했다. 부적을 가슴에 꿰매 넣었고 작은 칼을 샀으며 과도였지만 날카롭게 갈았다. 휘발유 작은 병과 라이터도 샀다. 모두 작은 허리 가방에 넣고 항상 몸에 지니고 다녔다. 잠잘 때도 먹을 때도 절대 떼어놓지 않았다. 그리고 기다렸다. 완전히 약해질 때까지. 할머니가 본 모습으로 올 때까지. 3년이 지났다. 나는 막노동으로 버텼고 공사장, 항만, 시장하여. 몸이 망가졌지만 일했다. 밤에는 공원 벤치에서 자거나 찜질방에서 잤고 최소한의 돈으로 버텼다. 얼굴은 더 늙어갔고 이가 하나씩 빠졌으며 등이 점점 굽었고 피부가 갈라지고 벗겨졌다. 할머니 회사 사람들이 계속 나타났지만 멀리서 지켜볼 뿐 다가오지 않았다. 기다리는 것 같았다.
내가 완전히 무너질 때까지 5년이 지났다. 32세가 됐지만 60세처럼 보였다. 국어를 시작했고 더 이상 일할 힘이 없었으니까. 지하철역 구석에 앉아 손을 내밀었고 사람들이 던져주는 동전으로 하루를 버텼다. 허리 가방은 여전히 몸에 지니고 있었고 칼과 휘발유와 라이터와 부적을. 어느 날 거울을 봤다. 70세 노파가 거기 있었다. 머리카락은 거의 다 빠졌고 얼굴은 주름투성이었으며 눈은 초점을 잃었고 손은 뼈만 남았다. 이제 곧이다. 할머니가 올 것이다. 34세가 됐다. 더 이상 걸을 수도 없었고 공원 벤치에 누워 있었다. 겨울이었고 추웠으며 담요 하나로 버텼다. 밥을 먹지 못한 지 3일째였고 물만 마셨으며 의식이 흐려지기 시작했다. 정말 쉬고 싶었다. 그냥 눈을 감고 싶었다. 이제 그만하고 싶었다. 그날 밤이었다. 누군가 다가오는 소리가 들렸다. 발소리. 천천히. 멈췄다. 내 옆에서 눈을 떴다. 할머니가 서 있었다. 하지만 이번엔 달랐다. 영정사진 속 모습이 아니었다. 진짜 할머니였다. 내가 어릴 적 상상했던 할머니. 따뜻하고 자상한 얼굴. 주름 가득한 얼굴에 미소가 번졌고 눈빛이 부드러웠다. 아가야. 할머니가 말했고 그 목소리가 따뜻했다. 처음으로. 고생 많았구나. 이제 그만 쉬어도 돼. 나한테 오렴. 할머니가 무릎을 꿇고 나를 안아 올렸다. 부드러웠다. 처음으로 할머니의 품이 차갑지 않았다. 따뜻했다. 눈물이 흘렀다. 할머니. 목소리가 떨렸다. 저 너무 힘들었어요. 알아. 다 알아. 우리 순이 정말 잘 버텼어. 이제 나랑 함께 가자. 편히 쉬자. 아프지 않을 거야. 배고프지도 않을 거야. 영원히. 할머니를 껴안았다. 너무 편했다. 정말로 할머니 같았다. 내가 평생 원했던 할머니. 사랑해주는 할머니. 할머니. 사랑해요. 나도 사랑해. 우리 순이. 그때였다. 할머니의 몸이 떨리기 시작했다. 미세하게. 그리고 변하기 시작했다. 더 늙어졌다. 주름이 더 깊어졌고 몸이 더 작아졌으며 손에 힘이 빠졌다. 지금이다. 나는 가슴에서 부적을 꺼냈다. 할머니가 눈치챘다. 순이야, 그게 모니라이터로 부적에 불을 붙였다. 부적이 타오르며 붉은 빛을 냈고 할머니가 비명을 질렀다. 아! 할머니의 얼굴이 일그러졌다. 따뜻한 할머니가 사라지고 괴물이 나타났다. 썩은 살 빠진 눈, 드러난 뼈. 진짜 모습이었다. 92세가 아니라 훨씬 더 늙은 100년도 넘은 죽어야 했는데 살아있는 10초. 허리 가방을 열었다. 칼을 꺼냈다. 할머니가 손을 뻗었지만 힘이 없었다. 부적의 힘으로 약해졌다. 순이야. 안 돼. 칼을 들어 올렸다. 손이 떨렸다. 할머니를 찌른다. 진짜 할머니를. 내 피가 섞인. 미안해요. 할머니. 심장에 칼을 박았다. 할머니가 비명을 질렀고 귀를 찢는 비명. 온 세상이 흔들리는 것 같았다. 칼을 빼고 다시 찔렀다. 또 찔렀다. 계속 찔렀다. 피가 튀었고 검은 피. 썩은 냄새가 났다. 할머니가 쓰러졌다. 휘발유 병을 꺼내 할머니에게 뿌렸다. 온몸에. 할머니가 나를 올려다봤고 그 눈빛이 슬펐다. 내가 날 죽이는구나. 죄송해요. 라이터를 그었다. 던졌다. 불길이 치솟았다. 할머니가 불타기 시작했다. 비명을 질렀지만 일어나지 못했고
팔을 뻗었지만 닿지 않았으며 천천히 재가 됐다. 얼굴이 녹고 몸이 무너지고 뼈가 드러나고 결국 아무것도 남지 않았다. 재만, 검은 재만. 나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다. 끝났다. 정말로 끝났다. 하지만 이상했다. 가슴이 아팠다. 심하게. 숨을 쉴 수 없었다. 큰 무당이 말했다. 사신을 죽이면 나도 죽을 수 있다고. 연결되어 있으니까. 피를 토했다. 검은 피. 할머니와 같은. 아, 이제 나도 죽는구나. 벤치에 누웠다. 하늘을 올려다봤다. 별이 보였다. 예뻤다. 34년. 짧은 인생이었지만 마지막엔 싸웠다. 도망치지 않았다. 눈이 감겼다. 차가움이 몰려왔다. 하지만 무섭지 않았다. 자유로워지는 것 같았다. 3개월 후, 준석 오빠가 공원에서 시신을 발견했다. 벤치에 누운 여자. 신원 확인 결과 순이었다. 34세. 하지만 80세처럼 보였다. 부검 결과 사인은 영양실조와 과로와 심장마비. 하지만 이상한 점이 있었다. 심장에 깊은 상처가 있었는데 칼로 찔린 것 같지만 칼은 발견되지 않았다. 그리고 옆에 검은 재가 있었는데 무엇의 재인지 알 수 없었다. 장례식은 조용했다. 가족 몇 명만 왔다. 11명의 손주 중 유일하게 끝까지 버틴 순이. 유일하게 도망친 순이. 유일하게 싸운 순이. 화장됐고 산에 뿌려졌다. 할머니처럼. 1년 후 전국의 신당들이 모두 무너졌다. 이유를 알 수 없었다. 어느 날 갑자기 동시에 무너졌고 마을 사람들이 정신을 차렸다. 마치 꿈에서 깬 것처럼. 우리가 무슨 짓을 한 거지? 그들은 기억하지 못했다. 신당을 지키려 했던 것도, 사람들을 다치게 했던 것도, 쓰러졌던 손주들도 모두 깨어났다. 민준이, 지혜, 현우, 민지. 모두. 하지만 수진이는 돌아오지 않았다. 찾을 수 없었다. 할머니 회사는 하루아침에 망했다. CEO가 실종됐고 직원들이 혼란에 빠졌으며 주식이 폭락했고 파산했다. 무슨 일이 벌어진 건지 아무도 몰랐다. 하지만 준석 오빠는 알았다. 순이가 뭔가를 했다고. 마지막까지 싸웠다고. 오빠는 순이의 무덤 앞에 섰다. 고마워. 순이야. 너 덕분에 우리가 살았어. 미안해. 지켜주지 못해서. 바람이 불었다. 마치 대답하는 것 같았다. 괜찮아요. 오빠, 이제 저는 자유예요. 당신에게 보내는 메시지. 당신도 노력 없는 돈을 꿈꾸나요? 복권, 유산, 하루아침에 부. 솔직히 말해보세요. 사랑하는 사람을 희생시킬 준비가 되셨나요? 버튼이 있다면 100억을 받습니다. 누군가 한 명이 죽습니다. 누르시겠습니까? 그런 선택을 하셨다면 조심하세요. 할머니가 찾아갈지도 모릅니다. 문을 두드리는 소리. 또? 안녕하세요. 새로 이사 온 사람이에요. 70대 할머니. 자상한 미소. 혹시 힘드시죠? 제가 도와드릴 수 있어요. 하지만 기억하세요. 순이처럼 싸울 수 있습니까? 34년을 버티고 마지막까지 포기하지 않고 죽음을 각오하고 싸울 수 있습니까? 대부분은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할머니는 영원히 기다립니다. 약한 사람을, 욕심 많은 사람을, 당신의 차례를.